빚더미에 앉는다는 거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. 그런데 만약에, 정말 만약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? 오늘 저희가 실제 개인회생 서류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. 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그 과정을 아주 속속들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. 5천, 80만 원이 조금 넘는 돈. 와,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겠죠. 아니, 그럼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, 실제 사례를 보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바로 재정적 한계점. 저희가 익명성을 위해서 이 사건을 3106 사례라고 부르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게 그냥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분은요, 9살, 7살, 6살 이렇게 어린 세 아이를 둔 아버지였고요. 5식구의 유일한 벌이,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. 월급이 220만 원이었는데 이걸로 생활비도 쓰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도 내야 했죠. 솔직히 말해서 이건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. 네, 그럼 이제 이 빚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총 채무액 정확히 50억 8,160만 409원. 와,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 좀 느껴지시나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 빚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KB국민카드가 제일 비중이 컸고요. 그 외에도 우리은행, 농협은행, 여기저기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원금과 이자예요. 총 빚이 약 5천만 원이었잖아요. 그중에서 순수하게 빌린 돈, 즉 원금은 한 4,377만 원 정도고요. 그동안 불어난 이자만 해도 700만 원이 넘습니다. 이 둘을 나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이건 잠시 후에 변제 계획을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딱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. 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개선하는가?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개인 회생의 진짜 핵심은요, 바로 이 가용소득이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.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. 월소득 220만 원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는 거죠. 이 사건에서는 그게 200만 원이었어요. 그럼 남는 돈, 즉 매달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? 네, 바로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잠깐만요.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분명히 5식구라고 했는데 왜 생계비는 3인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걸까요? 그게 바로 조정된 부양가족이라는 법적인 개념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개인 회생을 할 때는 실제로 같이 사는 가족 수랑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 본인을 포함해서 총 3인 가구의 생계비만 인정을 해준 거죠.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요.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301만 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그보다 훨씬 낮은 200만 원만 신청한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갚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. 바로 이 결정 덕분에 매달 20만 원이라는 갚을 돈이 만들어진 거고요. 자,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. 이걸 청산가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근본적인 공정성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이 사람이 3년 동안 갚을 돈이 만약 지금 당장 파산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. 채권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해줘야 한다. 이런 뜻이죠. 그럼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? 2010년식 소나타 한 대가 있었고요.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전세보증금 2천만 원. 이걸 다 합치니까 2,200만 원이 넘네요. 언뜻 보면 꽤 큰 금액처럼 보이죠?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. 이 모든 재산을 다 계산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법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재산을 보호해 주거든요.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라든지 주택 임차보증금의 일정 금액 같은 것들은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.
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을 싹 다 빼고 나니까 채권자들이 실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돈, 즉 청산 가치는 놀랍게도 자동차 가격인 199만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? 이분이 3년 동안 갚겠다고 한 돈은 총 얼마였을까요? 매달 약 20만 원씩 36개월이니까 총 720만 원, 180원입니다.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. 갚겠다는 돈 720만 원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 199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그럼 테스트 통과. 이 변제 계획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.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36개월짜리 변제 계획이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표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. 예를 들어서 KB국민카드 한번 볼까요? 원래 갚아야 할 원금만 1,800만 원이 넘는데 3년 동안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29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. 다른 은행들도 다 비슷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핵심을 딱 한 숫자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16%. 이 채무자는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원래 빚졌던 원금의 16%만 갚게 되는 거예요. 쌓였던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요. 남은 원금 약 84%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. 면책을 받는 겁니다. 결국 한 가족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의 16%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인 거죠. 과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권리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걸까요?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